금융인으로서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상당히 우리나라 정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저희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투자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싱크풀 대표 김동진입니다.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또 금융위원회와 함께 한국 핀텍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유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오버했죠? 네. 아니요, 좋습니다.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밌게. 네. 이제 이 편의 내용이요. 금융이 테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도대체 핀테크는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 가고, 은행에 금융생활 하면서, 보험 사면서, 투자하면서, 주식 사면서, 돈 빌리면서, 요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의 장 속에서 테크가 만나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겼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실제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이런 이제 좀 생활적인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핀테크는 뭐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네, 핀테크는 뭐니? 핀테크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Financial and Technology 합성어잖아요. 인터넷 모바일 뱅킹이 핀테크죠. 핀테크 시절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하는데 지금은 핀테크라기보다는 테크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낸셜을 테크놀로지가 도와주는 걸 넘어서서 금융산업을 테크가 주도하는 세상. 그래서 지금은 핀테크라는 말보다 저는 테크핀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인으로서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테크핀이란 말? 나 좀 거부간데? 네. 아니 그만큼 테크놀로지가 무섭게 금융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됐다. 처음에 나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IT 기술로 구현하는 금융 서비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테크놀로지. 금융이 이제 또 그 디지털 금융 즉 핀텍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시너지 기술이다. 또 그리고 이때까지는 금융은 다 국내에서 항상 뒤쫓아가는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수출 산업이다, 수출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너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은행 쪽하고 보험하고 은행하고 뭐 증권하고 다 이렇게 서로 융합이 되고요. 금융이 금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과 비금융이 다 연결이 돼서 융합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금융이 이제는 다른 모든 것과 융합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융 결제 데이터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든 산업의 모든 제품 서비스의 소비자 행동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연결할 수 있잖아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금융은 인텐서블, 영어로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어요. 금융 서비스라는 게. 아니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말도 잘 어눌하게 잘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 틀린데 어떻게 그걸 팔아먹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우리 교포 기업들하고 교포한테 파는 거지. 이제는 화면, 모바일 화면상으로 이게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싸고 얼마나 이게 편리하고 이런 걸 다 그냥 보여주면 설명할 수 있어요. 수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너지 기술, 수출 상품이다. 산업적으로는 저는 핀테크는 그 소비자 이익,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소비자 이익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소비자가 편리해지든 또는 뭐 비용이 낮아지든 뭐 수수료가 낮아지든 어떤 형태든 소비자 편익으로 나타나는 결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동안 금융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규제 산업이죠. 인가 산업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핀테크 센터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핀테크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키워내는 어떤 큰 산업이 됐죠.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업도 살아남지만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교수님 그 P2P 금융법, 그다음에 뭐 데이터 3법 이런 게 통과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독자들에게 조금 P2P 금융이 뭐다, 네,
P2P 금융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기관하고 개인이 거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서 예적금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받고 보험 들고 근데 그거를 개인 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P2P 금융이라고 한다면 그 개인 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플랫폼 안에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장에서 은행에 예금 적금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자가 싸서 마땅치 않은데 P2P 그 플랫폼 안에서는 좀 더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은행에 가서 신용등급이 너무 낮으면 대출을 못 받거나 아니면 대출금리가 너무 높은데 그 P2P 그 플랫폼 안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대출을 받기 용이하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래서 금융기관과 개인의 거래를 넘어서 개인과 개인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은행 같으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로부터 돈을 자기가 조달해서 은행이 자기 기준하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책임하에서. 근데 이제 플랫폼은 연결이에요. 이쪽에 이제 그 인터미디에이트 한다 그러죠. 뭐 브로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중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특징이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특징과 그러니까 디지털 우리 전편에 흐르는 게 지금 디지털이잖아요. 이 플랫폼 디지털이 결국은 돈의 수요자, 돈의 공급자, 자금 조달자와 자금 공급자가 만나게 되는데 특성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디지털이니까 그냥 뭐 원하는 사람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범위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또 하나는 유연성이에요. 소비자가 이런 거 원하는 상품 원하는 거 갖다가 공급자가 주는 걸 이 플랫폼의 어떤 그 제공자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직선이 아닌 곡선이 아닌 뭐 3차원, 4차원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연한 그런 그 맞춤형, 신속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니까 이걸 잘만 활용하면 뭐 가지 않는. 만약에 우리가 돈 뭐 이런 것들 가야 되는 거 못 가는 것 같다. 우리가 혈액이 막혀 있는 것이라면 다 뚫어줄 수. 그래서 사실 금융적 포용성이잖아요. 맞춤형이 충분히 작동하면 뭘까요?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돈이 없어요. 부동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P2P가 그러면서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네. 이걸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신용이 낮다라는 것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죠.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하는데 실은 이 시스템의 평가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예.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도권으로부터 빌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뢰에 대해서는 실은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람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 P2P라는 게 형성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으로 보면은 막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뭐 은행에서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신뢰성이나 온라인에서 활동이나 또는 뭐 사업적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P2P를 통해서 자금 뭐 시장에 조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현재의 P2P 업체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향후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정부에서도 산업적으로 키워내다 보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측면에서의 제도권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금 조달에 유리한 그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기다 첨언을 하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P2P, 거기 이제 담보도 있고 PF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신용 P2P가 있는데 신용 P2P가 좀 약한 이유는 이거 갖다가 좀 자기 자본이 큰 업체들이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담보력이 좀 부족한 거, 데이터가 그 축적이 안 돼가지고 예컨대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을 갖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건데 뭐 빅데이터 갖다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김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또 마련하면서 어찌됐건 뭐가 나오건 간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P2P 금융법, 데이터 3법 이런 게 통과가 돼서 뭐 간단히 그냥 소비자들에게 이런 게 통과가 됐는데 소비자에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 뭐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데이터 3법은 이제 개망신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 이게 통과가 잘 안 될 때 이제 물론 업계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망은 뭘까요?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C는 신용정보법에서 뭐 이렇게 누가 재밌게 말을 했는데 잘 통과가 이제 됐죠. 이게 그 전에는 이제 보호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호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런 지금 들어간 산업을 갖다 보호하고 그랬는데 디지털로 해서 세상이 지금 막 바뀌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가 됐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딱 활용하게 되면 아까 테크핀도 얘기했지만 기술이 이제 거기에 작동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뭐 인공지능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블록체인도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뭐 클라우드, IoT 다 나오니까 데이터가 이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은행 가시거나 우리 소비자 시청자께서 증권사, 보험사 다 가도 우리는 하여간 CS에 최선을 다합니다. CS가 뭘까요?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고객 만족. 선생님한테 가장 맞는 대출 상품 이겁니다. 선생님한테 가장 맞는 카드 상품 이겁니다. 쫙 우리 벌써 쫙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신 그 A라는 은행, 그 B라는 증권회사, C라는 보험회사가 출시하고 있는 그 은행, 증권, 보험 상품 중에서 이분한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CS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장 전체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때까지 어떤 우리가 뱅킹 뭐 다 했지만 이거는 마켓이 세퍼레이트된 마켓에서 그 은행에 각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소비자한테. 그거를 만약에 이제 이런 대상법이 통과되면 자기 정보를 개인이 소비자가 고객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주시면 저희한테 동의해 주셔서 제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다 모아갖고 최고의 선생님한테 가장 좋은 시장 전체, 은행 시장 전체에서 선생님한테 가장 좋은 대출 상품, 가장 좋은 카드 상품 갖다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동의해주면 모아요. 모아가지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것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이분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막 몰려든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뱅크샐러드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잘해야 돼. 연동자산들이. 진짜 소비자를 위한 가장 적합한 상품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잖아요. 데이터 상품 통과해서 그런 게 나오면 이제 경쟁이 또 붙으면서 경쟁이 붙으면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제시할 거고 그걸 소비자가 알아보면 거기는 성공할 거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법까지 좀 통과가 된 상황에서 이런 이제 테크가 일반 우리 금융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요. 먼저 이제 은행. 네, 은행 가서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벌써 저는 은행 안 간 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저도 내 손안에 은행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은행에 가나. 요즘에 뭐 오픈뱅크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오픈뱅킹 서비스가 이제 10개 은행 정도 시범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오픈뱅킹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A은행을 거래하고 있으면 A은행 앱을 통해서 A은행 것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A, B, C, D 은행을 쭉 하고 있어도 하나의 A은행에서 내 계좌를 조회하고 은행 간 이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하고요. 또 굉장히 쉽고 또 이익도 되고 이런 서비스인데 이 오픈뱅킹이 이제 비단 은행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참여하고 다 참여하고 또 특이한 거는 테크 기업도 참여를 하죠. 예를 들어 토스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뱅크샐러드나 이런 기업들까지 다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많은 앱 중에 하나의 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A은행도 쓰고 B은행도 쓰고 토스도 쓰고 뱅크샐러드도 썼는데 뭐를 써보니까 제일 편하더라. 그러면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죠. 그래서 오픈뱅킹 서비스 딱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지인들이 금융기관 굉장히 많은데 막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 오픈뱅킹 우리 은행 거 해달라 뭐부터 시작해서 아침마다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하나의 그 오픈뱅킹 앱만 남고 나머지 사라질 운명에 처했으니까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점점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테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빠르고 신속하고 유연하고 스마트하고 매력 있게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유틸리티, 소비자가 만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경쟁은 굉장히 빨라질 거고 좀 더 그 높은 수준의 테크놀로지 같은 게 들어간다라든지 서비스도 이제는 복합 서비스가 될 거다. 경쟁이 심해지니까
뭐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가 막 생기는 거예요. 10명의 친구를 데려오면은 뭐 이렇게 깎아주고. 맞아. 결국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금융만이 아닌 다른 비금융과 서비스 갖다 엮어가지고 만족도를 주면서 동시에 그 고객들의 로열티를 갖다가 기술적인 이유든 뭐 유틸리티 만족도의 이유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자기 쪽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융합 서비스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비금융과 금융의 패키지 서비스가 나올 거고 거기에 테크놀로지가 얹어진 게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금융과 비금융 그다음에 금융과 아까 테크놀로지의 만남이 속도가 더 붙을 거다. 이 오픈 뱅킹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물꼬가 터진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끊임없는 어떤 그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어떤 기술들이 더 발전을 할 거고 그것들이 계속 이제 그 녹아나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대부분 다 그 카톡을 많이 쓰죠. 초기에 어떤 채팅하던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이 거대한 어떤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거기에서도 뭐 다 주고받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픈 뱅킹 앱도 조만간 그렇게 될 거다. 네.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 처음 나왔을 때 거기 공동사장 뭐 한 분은 또 요새 또 뭐 어디로 가시는데 그때 처음에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인 갖다 분석을 제가 어떻게 성공률 뭐라고 생각해? 뭐 내가 이게 이제 친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바일 온리. PC하고 모바일 섞은 그런 게 아니라 모바일 온리. 두 번째는 산무, 수수 갖다 없앴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 좋은데 앞으로 정말 성공하려면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금융과 비금융의 패키지 서비스 갖다 진출한다. 왜냐하면 은행이 아날로그 은행 상태에서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갖고 여러 가지 만들고는 있는데 과연 그 비금융 서비스하고 같이 패키지를 이렇게 해나갈 때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가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가겠는데 빨리 병원 가서 2시간 내로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어느 대학병원이 가장 가까운지 거기 가면 내가 정말 원하는 정말 괜찮은 그런 그 내과 의사가 지금 학교 안 있고 여기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내가 가갖고 바로 그냥 예약을 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빨리 가는지 좀 예쁜 간호사가 있는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 갖다 다 세퍼레이트 서비스로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걸 연결할 생각은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 은행은 이런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딴 거는 딴 거 하는 거고 연결하는 건 소비자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 원래. 그런 걸 다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마치 저거 똑같아. 콜럼버스 달걀. 갔을 때 그냥 뭐 깨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우버하고 에어비앤비 나왔을 때 야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만약에 집을 빌려주겠다는 사람과 집을 갖다가 예컨대 필요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갖다 만나게 하려면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누군가 생산해갖고 그 업자가 다 나눠줘야 돼. 그 엄청난 비용을 할 생각을 못하죠. 그 고정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환경 바뀐 걸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사실은 지금 금융은 저는 그렇게 이미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핀테크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저희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는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미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 교수님 아니다고 하려고 그러신 거 써가지고 보니까. 네. 예, 금융이 행복하다면 참 좋을 텐데. 예.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는 행복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는 투자, 증권 분야에서는 이 테크와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대표님 요즘에 작년에 엄청 바쁘셔가지고 저희 밥도 잘 안 사주고 하시던데 네,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왜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실은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실은 2018년도 하반기에 정부에서 아주 큰 소프트웨어 과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AI 관련된 과제인데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투자 및 자산 관리, 서비스 시스템 개발, 지원 서비스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는 과제가 우리나라 정부 산업자원부에서 이런 과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제가 실은 놀랐고요. AI 시대가 분명히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죠. 도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산업화되고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이제 이런 정부 과제인데 거기에 투자 지원 서비스 시스템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정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제 그 과제를 이제 저희가 주관 기관이 되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꿈 같은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를 4가지로 한번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죠. 기업 실적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처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종목들이나 어떤 종목들이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짜고 네 번째는 투자를 하는 이 과정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부터 이제 매매하는 이 전 과정을 저희는 로봇화해서 다 하는 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고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봇 뉴스가 분석을 합니다. 로봇이 분석을 하는데 그것의 한 90%를 저희 이제 싱크풀이 하고 있고요. 이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이런 데에 저희가 이제 이미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신문사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개발을 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사람 대신에 매매를 해주는 로봇 트레이드입니다. AI 주문 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걔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어떻게 하라고 하면 걔가 하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내가 100주 사고 싶다. 근데 내가 매매할 수도 없고 보통 사람은 사고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비싸게 사요. 예, 팔 때는 싸게 팔고 사람이. 근데 이제 로봇은 계속 시장 상황을 보면서 사람보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걸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면 종목은 또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은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참 파는 게 몹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AI 기반으로 해서 매매의 타이밍들을 잡아주는 이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와 관련해서는 AI 기반의 어떤 비서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세상을 만나실 거로 봅니다. 그 정도 기술까지는 와 있습니다. 투자는 지금 이 시대 앞으로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상황인데 투자에 대해서 일반 금융 소비자를 만나면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투자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투자 포트폴리오 짜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증권사에 상당히 많은 AI 그 로보 어드바이저 자산 관리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AI 기반으로 자기가 투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소문만 듣고 뭐 종목을 잘못 투자한다거나 펀드를 잘못 선택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투자를 너무 짧은 기간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제목적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투자를 잘 모르면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 기반이 된 자산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투자랑 조금 더 친숙해지고 투자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AI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AI라는 게 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은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과 관계되어서 어떻게 보면 대신 운용해주고 하는 자산 운용의 개념인 거고요. 근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그 AI가 굳이 투자 수익의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 편리하게 해주는 거. 투자 편의성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추출하든지 주변에 추천을 받는데 내가 매매를 직접 하기가 어렵고 타이밍을 잡기도 어렵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AI 매매 비스나 AI 주문 비스를 통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편의의 시대로 가고 있고 투자 편의와 관련된 AI의 적용은 저희가 지금 뭐 거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세상을 보실 거예요. 그냥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수수료 면에서도 되게 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점은 되게 많죠. 네. 제가 이제 핀텍 세미나를 국내에서 최초로 했는데 그때도 사실 이제 증권 관점에서 금융투자 관점에서 제일 많이 봤어요. 제일 빠를 거라 생각했고 근데 이제 생각하고 좀 틀렸어요. 그래서 왜 틀렸을까 가끔 생각해 보는데 우리 이제 김 대표님 또 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니까
뱅크샐러드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그 인기를 많이 몰았던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내 통장에 지금 어디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 전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쉽게 알려주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이고 생활 속에서 캐피탈 마켓 쪽에서 접근할 때 로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운용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 과신이죠. 제가 자기 보기에는 과신. 이제 정말 얼마큼 자기 운용을 하거나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갖다 편리하게 해주고 전 하나 더 보탠다면 재밌게 해주냐, 맛깔나게. 그 다음에 이제 운용 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본인이 직접 사는 게 있고 그걸 다 좀 하게 해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운용인데 국민연금이다 무슨 사학연금이다 큰 손들이 예컨대 투자할 때는 위험 대비 그 익스펙트 리턴이 기대 수익이 얼마나 높은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안 먹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짜투리 돈이나 어떤 다른 데서 계속 루틴하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줄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일부 좀 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을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를 진정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데이터가 충분히 활용이 안 됐는데 이제 정말 선수들이 나오기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예.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서요. 네네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가장 또 가까운 게 투자는 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육 가면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 주식 투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무슨 20% 보고 내가 주식 투자하냐 50% 보고 해야지 이런 이야기 하시기 때문에 참 낯선데요. 보험은 우리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다 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보험하고 이 테크의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게 있으면 무엇인지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얼마 전 통계 보니까 93% 이상 보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일반인에겐 참 친숙한 금융상품인데요. 보험이 특징이 있어요. 되게 장기간 계약해야 되고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고용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긱 이코노미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고용 환경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파트타임처럼 단기 근로에 의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그런 고용 환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온디맨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보험도 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출시된 것 중에서 뭐 뱅크샐러드의 스위치 보험이라고 내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데 여기 앱에다가 여행 갈 때마다 온 시키고 여행 안 갈 때는 오프 시키고 뭐 그런 레저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나온 상품 중에서 배달의 민족, 배달의 배민 커넥터 라이더들은 기본 자기 일이 있고 아르바이트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하는 그 기간 동안 배민 라이더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온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그 부분만큼만 보험료가 지급되나요? 그 부분만큼. 네네. 그래서 KB손해보험하고 그다음에 스몰티켓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하고 합작으로 그런 상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테크 기업하고 보험사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암보험만 내가 집중적으로 보상을 받겠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미니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의 보험 산업과는 상당히 다른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보험 시장에도 테크가 들어와서 상당히 소비자 편익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추세예요. 내는 이런 보험료가 많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낮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수 있죠. 네. 그래서 장기간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보험이 접근할 수 있게 눈높이를 낮춰주는 소비자 편익적인 보험이 테크를 만나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험 같은 경우가 더 의미가 있는 게 실은 그 은행, 그다음에 투자, 보험 이렇게 보면 가장 계약서도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운 게 보험입니다.
네, 계약서가 약간의 복잡하고 내용을 잘 설명하고 어려운 읽었습니다. 만큼 비용도 비싸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슈테크. 예, 인슈테크 이 보험을 테크놀로지로 커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와닿는 어떤 핀테크 소비자들에게요. 영역으로.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융 권역별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험이 사실 제일 느려요. 인슈어테크가 제일 느린데 그 이유는 뭐 이제 지금 뭐 의료법이라 여러 가지 그런 그 빅데이터 하면 빅데이터가 가장 작동 많이 하는 데가 보험이다. 그리고 보험은 기초 자산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우리 생명보험이다 그러면 뭐 건강이든 뭐 저기든 생명이든 이런 그 저게 있고. 손해보험 같으면 온갖 게 다 있죠. 뭐 선박, 자동차 다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절차도 복잡하고 주어진 과거의 어떤 샘플 데이터 갖고서 이제 확률적으로 계리를 했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실시간 연결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이 나올 거다. 이미 나왔어요. 생활 습관 연계, 네, 자동차 맞아요. 습관 연계, 그다음에 뭐 거기에 건강 습관 따라서. 연계. 최근에 저런 것도 나왔어요. 집단 풀을 갖다 정해주면 뭐 그 중에 일부는 막 굉장히 열심히 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 혈당 수치가 있다, 또 혈압이 있다, 막 낮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한 10% 낮아지면 그 10%의 이익을 단체가 다 쉐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가서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전에 같으면은 뭐 한 번 하고 나서 3년 동안은 뭐 건강 검진 안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서 보험 상품의 다양성 그리고 소비자들의 어떤 효용성을 높여주는 거,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막 출시하는 보험회사들의 경쟁이 높아지고 그쪽에 고객들이 많이 몰림으로 해서 시장이 더 커지는 거 이런 효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또 다른 업권으로는 우리가 뭔가 이런 것이 돈을 빌리는 행위도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하는 시장이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려운 분들은 더 싸게 대출도 한다. 그래서 P2P 뭐 이런 걸 통과하면서 그 분야는 아닌데 대출 영역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출, 그러니까 P2P 투자가 있고 P2P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P2P 투자도 투자지만 이제 대출 쪽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P2P 대출은 어떻게 보면 포용적 금융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뭐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도저히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P2P 금융에서 P2P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활성화되면 분명히 좋은 역할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려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P2P 대출과 관련돼서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P2P 금융법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올 8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금소비자 보호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P2P 투자와 P2P 대출이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P2P 업체가 망하면 자기 돈 다 날아가는 거고요. 또 P2P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대출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P2P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돈을 빌려준 사람 투자자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너무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다른 법들, 이 P2P 금융법, 데이터 사법 다 통과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민생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통과가 안 돼서 참 지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축이죠. 뭐 한쪽은 산업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한쪽은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이게 있는데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조금 다르셔서 얘기들은 있는데 그걸 이제 잘 균형 맞추는 게 좋다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산업적 관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까지 다 보호를 해주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조치들은 있어야 되는데 실은 약간은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는 영역을 너무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리스크까지 다 감당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모험 자본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스템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만 어떤 자금을 집행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가 일정 금액 내에서 최소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최소한 미니멈 어떤 뭐 보장을 해주는 장치 같은 거나 이런 거 또는 그는 금액의 범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업체의 어떤 모랄 해저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스템이 투명성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는 관리의 책임이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오히려 P2P나 이런 쪽이 더 활성화될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 투자자 이제 보호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않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의 특징이 바로 그 순간순간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투명하다는 거, 보려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아날로그 때는 뭐 대기업이 감추고 있으면 뭐 사기업화된다, 사금고화된다, 은행이 뭐 이래갖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중요한 그런 툴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감독원이 사후적 감독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제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전적으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가 하는 것 같다. 준법 뭐 이런 쪽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fully 활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상품 중에 또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예컨대 뭐 P2P다 또는 무슨 보험 상품이 디지털로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뭐가 좋은지 가성비 차원에서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장려를 해주면 그러니까 저는 해킹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렇고 100% 예방하려고 하면 산업은 절대 발전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뭐가 가장 좋으냐 균형 감각 있게 무슨 문제 생겼을 때 바로 그걸 찾을 수 있게 하고 바로 신속하게 치유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공공적인 차원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게 사적으로 산업적으로 그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돼가지고 하는 것 같다 장려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감독 당국 보고 그거를 기업들한테 의무화시켜 주든지 하게 되면 그런 산업이 광해 보안 산업이죠. 리턴만 산업적으로 어프로치라고 리스크를 산업적으로 어프로치하지 않는 그런 그 시장은 성공 못 한다고 봐요. 요즘에 엄청 핀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업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성장하는 거 중요한데 같이 좀 기업 내에서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만 그거 할 때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어떻게 금융 소비자 보호적인지 이것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조금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발전하는 핀테크가 또 미래 금융을 잘 책임지고 있고 어찌됐건 이게 나온 이상 저희는 다 노력을 해서 어찌됐건 좋은 수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핀테크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도 주고 또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익도 주고 또 재미있고 행복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편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네, 최소한의 어떤 조치들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3편이 아니고 2편이에요?